벨레스케스 시녀들 관련해서 보이는 것인가, 보여지는 것인가, 우리는 주인공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주인공인가, 우리는 그 그림을 보는 것인가, 아니면 저기 그림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인가, 이런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프라도 스페인어를 대표하는 간판 그림이죠. 시녀들의 일단 주인공 위치에 있는 마르가리타 공주 너무 귀엽잖아요. 이 아이가 지금 금발이잖아요. 스페인의 아이들이 금발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이들.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머리 색깔이 까매져요. 대다수가. 그래서 나중에 어린 시절 사진 보고 엄마 내 머리 색깔 왜 바뀌었냐고 물어본대요. 나 원래 금발이었네. 요게 나중에 아빠 머리 색깔로 바뀌어요. 펠리페 4세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도 이 아저씨는 그래도 밝은 갈색 편이네. 그래도 스페인은 머리가 흑갈색이죠 거의. 하나의 그 유전적 차이죠. 왼쪽부터 화가 벨라스케스 그림 그리는 자신을 그려놨습니다. 캔버스가 있고 왼쪽 오른쪽 두 시녀들. 그래서 이 두 시녀 때문에 현재 제목이 시녀들인데 본래 제목은 시녀들이 아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펠리페 4세의 가족들, 그렇게 불렸다는 거죠. 왕의 당시에는 유일한 딸이었던 마르가리타 공주, 그러니까 펠리페 주걱통 왕의 그 사랑스러운 딸이에요. 나중에 오스트리아의 신성로마 제국의 그 왕과 결혼합니다. 근친 결혼, 가까운 친척 오빠가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광대 둘, 이 광대는 난쟁이 광대죠. 이 아이는 난쟁이라고 많이 보는데 그냥 봤을 때는 소년에 가까울 것 같거든요. 보통 난쟁이로 봅니다, 이 친구도. 그리고 강아지와 장난치고 있고, 또 다른 일꾼 둘, 그리고 또 다른 일꾼 하나가 멀리서 문 밖에서 쳐다보겠죠. 이 사람 일꾼이 호세였나? 그리고 국왕부부가 작은 거울 안에, 거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안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요 그림 알레그리도 그리스 신화 관련된 건데 요것도 뭐 이야기를 엮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거 정초인이 말씀대로 주인공 벨라스케스일 수도 있어요. 화가가 교묘하게 의도한 걸 수도 있습니다. 너무 돋보이니까. 반면에 왕은 너무 작으니까. 다른 왕 같았으면 화냈을 겁니다. 이거 왜 이따위 그리냐고. 왕을 이렇게 작게 그려놓고. 그런데 좋게 보면 왕이 화가의 이런 의도를 이해하고 좋아했다는 거죠. 왕이 특별히 아꼈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왕의 집무실에 걸어놓고 굉장히 흡족해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황금비례다. 이 비례를 보면 딱딱 맞아 떨어진다. 제가 공부하기로는 스케치 없이 그리는 화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라 프리마를 구사하는 화가들이 상당수가 스케치 없이 그린 경우가 많아요. 진짜 스케치 없이 그렸다면 이거 구도가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면 진짜 천재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근데 제가 다빈치의 황금비례 이런 거를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런 환상이 깨졌습니다. 이거 너무 결과론적인 해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별표도 왜 기울어져 있어. 솔직히 짜맞추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모나리자 얼굴 같다고 황금비를 억지로 껴맞추는데 위치도 반올림해서 알아서 톡톡톡 그렇게 딱 보면 와 진짜 황금비래 막 놀라게 보이거든요. 물론 구도가 짜임새 있는 거 맞는데 이게 딱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은 짜맞추는 요 사람이 더 예술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벨라스케스 이 정도로 의도한 건 아니다. 너무 과도하게 짜맞췄다 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일 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그리는 현재 상황이 무슨 상황인 건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벨라스케스가 캔버스에 뭘 그리고 있고 사람들이 서 있는 장면, 그럼 여기는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는 과정인 건가? 이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거죠. 사람들이.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현재 마가리타 공주를 그리는 상황에서 국왕부부가 방문했을 것이다. 반대로 현재 벨라스케스는 국왕부부를 세워두고 그리는 과정일 것이다. 그래서 공주 딸내미가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울에 비춘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1차적인 해석이긴 합니다. 이게 뭔가 모순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사체의 요 위치가 당시 왕궁의 예법과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요게 맞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거울이 비치면 요게 반대가 돼야 원래 실제 서 있는 예법과 맞으니까. 이 잔상이 요게 거울이 아니라 초상화다. 국왕부부의 초상화를 걸어놓은 장면이다. 그런 예법에 맞으니까. 그런 해석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가 문제냐면 당시에 요런 국왕부부의 둘만 그린 초상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국왕부부만 둘만 그리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그래서 되게 미스테리한 거죠. 마르가리타 공주가 당시 왕이 아꼈던 유일한 딸인데 엄마 아빠 보러 놀러 왔느냐. 그래서 시녀들이 약간 말리려고 다른 데로 유도하려고 약간 먹을 거 주려는 장면이 아니겠느냐.
근데 여기 안에서 또 다른 뭔가 복잡한 해석이 있어요. 건네는 요 차창 같은 거 확대를 하면 까만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그을린 수은이 아니겠느냐. 옛날에 뭐 화장품에도 쓰였지만 그을린 수은을 왜 갖다 주냐면 요거를 마시면 얼굴에 되게 창백해진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미해관점이 핏기 없는 피부였거든요. 과거의 왕족들이나 귀족들 초상화 보면 굉장히 창백한 피부톤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애가 일찍 죽었나? 어릴 때 수은 하도 마셔가지고. 근친결혼에 대한 부작용이 더 크죠. 이게 어렸을 때예요. 한 5살 때가 이 패션도 비슷하고 요때가 같은 나이 때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근데 역시 근친결혼의 부작용, 주걱턱이 이제 자라니까 튀어나옵니다. 너무 불쌍하죠. 같은 나이인데 머리도 좀 많이 빠진 것 같아. 이렇게 이뻤던 아이가 이렇게 바뀌었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왕족들 자신들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같은 가문들끼리만, 그래서 자식들을 희생시킨 거죠. 서바이벌이에요. 많이 낳고 보자. 알아서 살아남은 아이들 결혼시키고 오래 살든 말든 건강하게 살든 말든 일단은 많이 낳고 봐야 돼. 우리 가문만을 위해서. 이런 거죠. 22살인가 이른 나이에 너무 일찍 요절했습니다. 이 마르가레타 공주. 그것과 관련해서 죽은 황녀를 위한 파반느라는 라벨의 유명한 명곡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설이래요. 정확하게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음악 되게 좋긴 한데 설일 뿐이고 직접적인 모티브는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설득력 있는 주장인데, 이 사람들 혹시 거울 앞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거울을 그대로 카피한 그림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거울을 보고 그린 그림이라는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게 거울이라 생각하세요. 거울 앞에 시녀들 포함해서 마르가리타 공주, 광대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들은 좌우가 반대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이미지 자체는. 하나 설득력 있는 게 뭐냐면, 이상하게 초상화 공식인지는 모르겠는데 마가리타 다른 초상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초상화를 보더라도 모든 고개 방향이 다 이쪽 방향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턱의 기형이라서 비대칭이라서 그걸 좀 가리려고 이쪽 방향으로 봉지 않았나라는 추측도 하는데, 하나의 관례 같기도 해요. 하나의 예법. 어쨌든 다 이쪽을 바라보는데 유일하게 시녀들 안에 마가레타만 고개 방향이 이쪽 방향입니다. 요거를 지적한 자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요거는 제가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거울을 보고 그랬을 가능성이 진짜 설득력 있다. 요거는 하나의 단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상황을 제대로 느껴보려면, 실제는 그러면 어떻게 서 있었을까를 느껴보려면 이 그림을 다시 거울 대고 보면 되겠죠. 미술관 갔으면. 그래서 제가 투어할 때 요 반대된 요 화면을 보여줍니다. 셀카 키면 감독관한테 혼나거든요. 좌우 반전시킨 화면, 제가 포토샵을 반전시킨 화면을 보여드리거든요. 지금 다시 보니까 요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마가리타 공주 얼굴? 이렇게 비교하니까? 기분 탓인가? 어쨌든 그렇다면 요게 진짜 현실이고, 이렇게 가정하세요. 우리가 거울 속에 있어. 거울 세상 안에 있어. 거울 속에서 바깥 세상을 봤을 때가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설득력 있죠? 그럼 맞는 것 같아요, 요게. 그런데 요게 하나의 또 모순점이 있거든요. 거울 앞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울에 비추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비추는 구강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반사돼서 또 한 번 반사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있으려면 요 공간 안에 있어야 거울에도 비추고 여기 잔상에도 비칠 거 아니에요. 이 막혔고 막힌 공간 안에 사람이 생뚱맞게 나와 있어. 여기 있지도 않은데. 구강부부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거울에 나올 것인가? 그럼 구강부부는 귀신인가? 위령인가? 이런 모순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한 경우도 있어요. 사각지대가 있을 것이다. 복잡할 거예요. 제가 최대한 천천히 쉽게 설명한다고 해도 복잡할 겁니다. 감춰진 요 사각지대가 있을 것이다. 거울이 꽉 막힌 게 아니라 약간 여유 공간이 있을 것이다. 구강부부가 뒤에 있는 반사체 한번 반사되고, 그래서 요 거울에도 나와서 구강부부가 보일 것이다. 그것도 설득력 있는 게 뭐냐면, 생뚱맞게 요 커튼 같은 천이 갑자기 이 공간에 나올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요 공간이 구석진 어디 공간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각도도 과연 요 사각지대가 나올 것인가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렇게까지 생각한 경우 있거든요. 되게 유력한 설 중에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림을 그릴 때 그러니까 방식 자체는 거울 앞에서 그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요거 자체의 각도가 나올 것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의 구강부부가 나오게는 만들 수 있으니까,
어딘가에 화가가 이 자리 그대로 그렸다고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도 자신을 연출해서 그린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린 게 아니에요. 시점 자체가 소실점이라고 하죠. 투시 원근법에 따지면 소실점이 모여드는 위치가 이 호세라는 뒤에 남자에 있거든요. 그러면 즉 시선의 눈높이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화가는 여기서 그렸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중심적으로. 그 외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렸겠죠. 하지만 시선 자체는 여기에 쏠려 있으니까 실제 화가가 그리는 위치는 여기에서 서서 그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 이 화가의 모습은 자기가 연출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다른 초상화 보고 그랬을 수도 있고 되게 복잡하죠. 제가 말하면서도 복잡해요. 그렇다고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이해 안 가시면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어쨌든 연출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 결국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멋이 중원디. 그 보면 사람들이 현재 어떻게 연출해서 그렇게 이렇게 가능한 건가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린 방식, 구강부부가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이 각도가 가능할 것인가를 너무 깊게 연구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그렇게 중요한 건가? 되게 제가 봤을 때는요, 벨라스케스가 왜 이런 설정을 했을까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구강부부가 거울에 비치게 만드는 효과를 통해서 뭘 의도할 건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요 연출은 얼마든지 초상화를 보고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실제 각도에 비쳤냐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봐요. 이 사각지대가 나올 건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울에 비친 것처럼 만든 요 설정. 화가 자신을 그렸으니까 거울 앞에 있다는 힌트를 먼저 주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사람들이 의식한 걸로 봐서는 거울 앞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구강부부를 그려서 마치 구강부부가 여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도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이 의도를 통해서 벨라스케스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인가, 메시지가 아니라도 어떤 느낌을 줄 것인가, 그림 바라본 사람에게 혹은 클라이언트인 구강이 어떻게 바라보기를 의도한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많이 연구한 그림이거든요. 이전에 연구한 거 다 까먹었어요. 솔직히 너무 많이 연구해서. 엑스레이 촬영하면 요 죽은 딸의 흔적이 나온다, 벨라스케스 자리에. 혹은 죽은 카를로스 왕자의 흔적이 있다, 이런 설도 있어요. 맨손, 예리하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분석하면 이것도 말되는데, 그 자료까지는 못 찾겠더라고요.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에 대한 기록은 못 찾겠는데, 벨라스케스가 이미 이 시점에서 알 수 있을 때 이거 연출한 자화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그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거는 충분히 연출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로는 솔직히 이제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레이어가 몇 개예요. 복잡해요. 거울 안에 거울 비쳤대.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 안에 거울 나오면 진짜 복잡하잖아요. 스스로 말려 진짜로. 그거 계산하면요, 스케치 한번 해보세요. 이 거울이 있으니까 비추면 여기에 비칠 것이며, 그거 생각하다가 말려가지고 짜증나서 그냥 맙니다. 그거 가지고 모형 만드는 뭐 영상도 있긴 한데,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복잡한 이야기가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 연출이? 과도한 해석일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닌데. 근데 그거 치고는 여러 천재, 철학자들, 학자들이 다 달려들어서 판 그림들이에요. 바르톨로메는 개가 아니다 라는 책으로 아셨다고? 그런 소설도 있어요. 요 개가요, 개가 아니에요. 광대가 개 옷을 분장해가지고 안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재밌죠? 그러면 벨라스케스의 의도가 무엇일까? 거울에 비친 것처럼 보이는 느낌으로 우리에게 뭘 던지는 것인가? 못이 중원디, 이런 거요. 왜 이 같은 연출을 했을 것인가, 이거입니다. 일단은 먼저 이 그림 원래 초창기 왕궁에서 왕의 집무실에 왕의 아이조아를 했던 그림이거든요. 왕이 주인공의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왕이 주인공인데 작게 그려졌다. 이거 되게 모순적이죠. 그렇다면 이런 걸 수도 있죠. 그림의 이제 컨셉 의도는 그 왕이 바라본, 왕의 시야에서 본 세상을 그렸을 것이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나만을 위한 세상인 거죠. 나만을 위한 일상적인 모습. 매일 보는 시녀들, 사랑스러운 우리 딸, 내가 아끼는 궁정화가 벨라스케스, 그리고 광대들, 일꾼들, 벨라스케스 작업실이었다고 하거든요. 그 일상을 그려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왕이 클라이언트라면. 그런데 어쨌든 그림 자체의 주인공은 요 마그레타 공주 같기도 하고, 또 돋보이는 벨라스케스 자신인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을 교묘하게 주인공처럼 그린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돋보여, 이 위치 자체가. 게다가 자랑질 하려고 산티아고 기사단 요 계급장까지 달아놨어.
요 계급장 설도 요거 말이 있는 게 벨라스케스가 요거 완성한 뒤에 승진한 다음에 따로 그렸다는 설도 있고요. 제3자가 십자가 따로 그렸다는 설도 있어요. 이게 엄청난 명예입니다. 귀족 중에 귀족만 가입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엘리트 귀족이 되는 기사작이거든요. 귀족 출신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이 반대를 했대요. 어디 감히 벨라스케스에게 산티아고 기사단 자기를 주냐고. 그래서 반대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요거를 또 인정해 줄 수 있는 데가 교황청이었대요. 그래서 교황청의 서신까지 받아가면서 어렵게 얻어준 자기라고 해요. 요게 자랑할 만하죠. 그러니까 요걸 그려놨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계속 되묻게 만드는 그림이에요. 공주인 것인가, 아니면 화가인 것인가, 진짜로 클라이언트에는 왕인 것인가. 시녀들이라는 제목은 프라도 미술관에서 지어준 별명입니다. 제목이 원래 아니죠. 현재는 아예 제목이 돼버렸죠. 본래 제목답게 왕의 가족들이라고 하면 왕이 주인공일 수도 있는 거고, 진짜로. 어쨌든 되게 복잡합니다.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 것인가. 그리고 이거 시점이 되게 이상해요. 이렇게 보면 어쨌든 클라이언트면 주인공의 가능성이 일단 많습니다. 왕을 위한 그림인 것도 사실이에요. 이전에 화가들의 그림 공식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벨라스케스의 그림, 주인공은 그림 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자인 화가는 바깥에 있습니다. 화가는 관찰자여야 돼요. 원래는 그림 공식은. 그런데 이 그림은 아주 이상하게 그게 바뀌어 버렸어야 관찰자여야 되는 화가가 그림 속 안에 들어가 버려면서 거의 뭐 주인공처럼 그림 속 세상 안에 있고, 관찰을 누가 하냐면 주인공이어야 하는 왕이 하고 있어요. 주인공이 관찰하고 화가는 그림 속 안에 있다는 이상한 시점. 이렇게 보면 진짜 이상한 그림인 거예요. 신비로운 그림. 주인공이 진짜 누구인가가 굉장히 더욱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시점의 파격적인 변화가 이 그림에서 나온 거죠. 어쨌든 이 그림이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이니까, 좌우가 반대된 느낌이니까 거울과 관련된 이 신비로운 느낌을 통해서 미셸 푸코라는 아주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가 이런 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명언이라고 가야 되나요? 우리는 좌우가 반대된 화면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산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요 미스테리한 그림의 수수께끼, 거울만 보여주다 보니까 거울이 아닌 진짜 세계에는 어떤 장면이 있을까? 숨겨져 있을까? 구강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 이 화면이 전부일까? 숨겨진 다른 게 무엇일까? 모른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화가와 호세라는 멀리 뒤에서 본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호세 요 남자가 시점이 여기인 것도 있고, 진정한 또 다른 벨라스케스의 자아가 아니냐라는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인생을 본 거죠, 이 철학자는. 우리 솔직히 물론 요즘에는 영상이라는 그런 새로운 매체가 있다 보니까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기계도 있지만, 솔직히 이전의 과거로 보면 평소에는 솔직히 거울만 보다 보니까 그게 진짜의 자신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좌우가 반대되는 느낌을요 다시 좌우 반대하면요 진짜 새롭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제 사진, 거울에 아닌 자신의 얼굴 보면 내가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좌우가 반대된 걸 떠나서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산다. 어떻게 이런 인생의 철학까지 깨달을까. 저는 이 명언 볼 때마다 계속 되새기게 돼요. 진짜 그렇네. 우리 인생이 진짜 그러네. 진짜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사네.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힘들잖아요, 우리는. 전지적 신의 시점일 수도 있죠. 왕이 전지적 시점이기도 해요. 그러면 왕이 되게 좋아할 만하죠. 난이도가 높은 거죠. 왕이 그림을 약간 보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게 통해서 벨라스케스가 원하는 연출을 오케이 했던 거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거울이 전부가 다가 아니다. 거울이 진실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런 거기도 해요. 또 요거 알라 프리마 또 있죠. 손 대충 뭉개놨고, 마그레타의 손가락도 안 그려놨어요. 손톱도 안 그려놨고, 이 무심한 터치 대충 떡떡떡떡 발라놨는데 멀리서 보면 사진 이상이야. 3D야. 입체 영상이야. 이 그림 프라도 미술관 오신 분들 멀리서 꼭 보셔야 됩니다. 아는 분들은 멀리서 한번 딱 보시죠. 그럼 진짜 3D 효과가 나요. 다른 화가들의 그림을 능가합니다. 이상하게 진짜로 이거 사진 이상의 공간감이 느껴져요. 그만큼 빛을 완벽하게 구사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무심한 터치를 썼음에도 멀리서 보면 진짜처럼 보이는 것도 이 화가의 마법이죠. 그래서 이 화가의 진정한 마법은 이 터치에 있다고 계속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옷도 무심하게 입었는데 멋있는 게 진짜 멋지잖아요. 그런 거를 원하시잖아요, 여성분들. 그거 힘들어서 그렇지. 대충 입었는데 진짜 멋스러운 거.
그리고 그 가수들도 진짜 편하게 부르는데 진짜 잘 부르는 사람 많잖아요. 노래 진짜 잘하는 분들은 편하게 부른단 말이에요. 억지로 막 기교 안 쓰고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기교 안 부렸어. 막 디테일 없어. 테크닉도 안 넣었어. 근데도 머리에서 보면 이런 게 이게 진짜 테크닉이다. 진짜 그림을 많이 그려본 사람들, 전 화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림 많이 그려봤으니까 그런 사람들 공감할 거예요. 그 디테일한 묘사는 솔직히 배우면 되거든요. 노력의 효과도 있어요. 그림 배울 때 선생님한테 갈굼 당하면 돼요. 억지로 귀찮은이 좀 극복하면 되거든요. 진정한 고수는 이런 무심한데 멀리서 보았을 때 이런 효과가 더 고수인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진짜 테크닉이에요. 진짜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거를 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림. 보통 그림 보면 무조건 막 디테일한 묘사, 현란한 묘사 있으면 진짜 잘 그린 걸로 보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솔직히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화가는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특수 제작한 장붓으로 많이 그렸대요. 그러니까 작은 세필 짧게 잡고 안 그린 거죠. 붓 뒤에 끝에 잡고 툭툭 건드리는 느낌이 그냥 봐도 느껴집니다. 이런 거. 그리고 알라 프리마 그 말 자체가 프리마가 한 번이잖아요. 한 겹으로 끊는다는 뜻이에요. 덧칠을 거의 안 한다는 거죠. 빨리 그렸던 그 인상파 화가들도 이런 터치를 많이 구사했죠. 근데 멀리서 봤을 때 그런 디테일한 느낌 안 드니까 인상파들은. 이 그림을 너무 사랑해서 연구한 대표적인 벨라스케스 바라기 대표 화가 중에 하나가 살바도르 달리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마주를 했는데 숫자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림을 7자로 표현해놓고 그림 그리는 벨라스케스도 7, 그리고 호세라는 아까 뒤에 있었던 남자도 시점이 여기라 그랬죠. 소실점. 그래서 또 다른 자아라고 생각해서 7이라고 그린 것 같아요. 달리가. 그리고 피카소도 말년에 시녀들을 거의 뭐 40여 점을 오마주에서 그랬죠. 그 작품들이 거의 바르셀로나 피카소 미술관에 있고, 솔리에르라는 이 화가는 레고로 패러디했습니다. 그게 유명한 화가는 아니지만 페르난도 보테로 되게 유명하죠. 콜롬비아 화가. 마가레타 공주를 이렇게 패러디한 거죠. 통통하게 귀엽게. 요 정도까지 할게요.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걸로 마칠게요. 저는 아트 카운셀러 이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